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차 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고의 기초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차 시에는 이 광고에 대한 그 개념, 그리고 광고와 이제 자꾸 혼동되는 그 유사 개념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차 시에는 이제 광고의 기능, 광고의 4대 주역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광고의 기능에서는 이제 광고가 하는 역할들을 좀 보고요. 그리고 광고의 4대 주역에서는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 협력업체를 배우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광고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에 2대 기능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광고의 대표적인 2개의 기능 무엇일까요? 우리가 1차 시에 여러 가지 이제 광고가 하는 일들을 배웠어요. 그걸 한번 반추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무슨 일을 한다고 했었죠? 제품 등을 판매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또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다 기억나시죠? 바로 이것이 광고의 대표적인 2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마케팅 기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능. 이것을 광고의 2대 기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른 건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이 2개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케팅 기능, 커뮤니케이션 기능,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경제적 기능과 사회 문화적 기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케팅 기능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광고는 마케팅의 포피 중에서 이 촉진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이 그림은 김은한 정차숙의 광고 크리에이티브라는 책에서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맨 위에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위에 이 마케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 그러니까 제품, 가격, 유통, 촉진 등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요소들의 그 영어 단어가 모두 다 P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포피라고 부릅니다. 기업은 마케팅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이 기업이 통제 가능한 요소인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결합을 해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마케팅 믹스라고 부르죠. 근데 아무튼 이 포피 안에 촉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촉진 밑에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홍보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적 판매, 그리고 뭐 세일즈 프로모션, 그러니까 SP라던가 그다음에 POP 이런 것들이 이제 도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광고도 이 촉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는 가깝게는 이제 프로모션 이런 것의 도구로도 쓰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광고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일단 우리 광고주의 제품, 뭐 서비스, 용역 이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들이 시장 안에서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외에도 일단 이제 경쟁사와 우리 광고주를 이렇게 차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주의 신뢰도라던가, 그리고 브랜드 로열티, 그리고 이미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런 기능들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품 등을 이렇게 판매 촉진하는,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이러한 판매 기능, 이것을 마케팅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광고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바로 커뮤니케이션 기능인데, 이것은 광고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서 이 광고주와 소비자 사이에 이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광고가 정보도 전달하고, 그리고 소비자를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2개의 기능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가 이제 정보의 기능, 그리고 다른 하나가 설득의 기능입니다.
먼저 이 중에서 정보의 기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기능, 이것은 이제 광고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브랜드, 용역,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한테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기능 덕분에 이제 소비자는 이 제품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장점이 있구나, 내가 이거 쓰면 이런 혜택을 누리겠구나, 이런 가치를 얻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정보 기능입니다. 그 다음 설득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단순히 이렇게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마음속에서 이 광고를 믿고 그리고 따르게 설득하는 일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설득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보 기능, 설득 기능 이걸 합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기능 이렇게 부르죠. 다음 세 번째 광고의 또 다른 기능으로 경제적 기능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광고가 이 시장 안에서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또는 시장을 지배하고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광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소비자들의 소비를 이제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경제 성장을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통 효율도 향상시킨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견해입니다. 이 경제적 기능 쪽에서도 두 개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경쟁학파의 견해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장 지배학파의 견해입니다. 먼저 이 시장 경쟁학파의 견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경쟁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스테이너, 포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광고, 특히 이제 광고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광고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면 바로 시장 안에서 완전 경쟁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이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소비자에게 이제 정보를 줘가지고 소비자가 이 시장 안에 있는 여러 제품들 가운데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광고가 돕는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광고는 시장 안에서 이 유통을 촉진하는 그런 기능도 수행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광고를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 제품 갖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 안에 이 광고 때문에 수요가 창출이 돼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그 수요를 이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 보통 이제 공장을 세우고 기계 설비를 갖추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가내 수공업이라던가 또는 소규모 생산에 비해서 그 제품을 생산하는 원가가 절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격도 일정 정도 하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무튼 시장에서 수요가 많으니까 이제 여러 그 광고주들이 서로 앞다퉈서 신제품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안에 제품이 많아지고 그래서 경쟁이 늘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광고가 이런 경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장 경쟁학파의 견해입니다. 광고는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장 지배학파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여기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윌슨, 코메너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광고가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주장을 했냐면 광고는 시장 안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마켓 파워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이제 시장 안에 있는 이제 특정 브랜드들이 굉장히 광고를 아주 적극적이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시장에 진입 장벽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광고주들이 이게 신제품을 만들어도 이 시장 안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 바운더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신제품 개발 의욕이 저하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시장 안에 있는 일부 그 광고주들은 별로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제품 가격을 높이게 돼요. 그리고
시장 안에 이렇게 브랜드가 별로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독점 과점을 하면서 시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결국 시장의 지배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고가 시장을 지배하는 마켓 파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광고가 시장 안에서 완전 경쟁을 유도하고 또는 시장을 지배한다. 이런 것이 바로 광고의 경제적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이 광고가 하는 또 다른 역할인 사회문화적 기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광고라는 것은 그것이 만들어질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사회, 문화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마치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을 하거나 또는 이 사회의 트렌드, 유행, 문화 이런 것들을 이 광고가 만들어내고 이끌어간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문화적 기능에는 교육의 기능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을 사회화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공익광고죠. 공익광고 같은 경우에는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말아라 이런 걸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가 소비자를 교육하는 이런 기능도 이제 사회문화적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문화적 기능도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뉩니다. 하나는 반영설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형성설입니다. 먼저 반영설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설, 이것은 광고가 마치 거울처럼 이 시대상, 생활상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오롯이 반영한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간단명료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를 알려면 그때 광고를 봐라 이런 말도 있고요. 광고는 시대의 상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건 다 이 반영설 입장의 말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례 하나를 들겠습니다. SBS 뉴스인데요. 이 반영설 입장에서 이 광고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지금 광고는 사회를 그리고 어떤 시대상, 생활상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다음 뉴스를 통해서 한번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이 뉴스에서는 이 광고를 예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명칭으로 광고를 불렀는지 그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뉴스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경제의 꽃이라고 불리는 광고는 소비자의 생각과 욕구를 거울처럼 드러냅니다. 곽상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130년 전 국내 최초의 상업 광고가 실린 한성주보입니다. 독일의 한 무역업체가 조선에서 호랑이 가죽 등을 사들이고 싶다고 썼습니다. 특이하게도 광고 대신 고백이란 표현이 쓰였습니다. 물건을 많이 팔겠다는 욕심보다 제품을 정직하게 알리는 게 우선이란 당시 광고에 대한 인식을 드러냅니다. 고백이라는 말이 광고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다 모조리 다 거의 공통적이었습니다. 6.25 전란 후에는 의약품 광고가 많았습니다. 각종 질병과 감염이 만연해서입니다. 60, 70년대엔 TV 광고와 CM송이 시대를 풍미합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식료품 시장이 커진 데다 TV 방송이 본격화했기 때문입니다. 80년대 삼성과 금성의 광고 경쟁은 전자업종의 부흥을 예고했습니다. 광고에 담긴 가족의 모습을 통해 시대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1960, 70년대 베이비붐 시대의 산하 제한 캠페인, 1990년대 IMF 당시 아버지 세대에 대한 연민, 그리고 2010년대 고령화 화두 등 대한민국 현대사가 광고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자, 이 뉴스에서는 광고를 예전에는 다른 명칭으로 불렀다라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이제 지칭했다고 나왔었나요? 그쵸. 바로 고백이라고 불렀다고 나왔습니다. 그냥 상식 차원에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광고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6.25 전란이 끝나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환자도 많고 질병도 이렇게 만연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가지고 의약품 광고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IMF 시절,
이때는 경제적으로 다 이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때 광고에서는 소재로 이게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이렇게 다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실제로 이렇게 격려하는 광고, 뭐 위로하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서 이런 격려 광고들이 늘어났던 거죠. 이렇게 광고는 사회를 반영한다. 이게 바로 반영설입니다. 광고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형성설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광고가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광고는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트렌드라던가 또는 뭐 사회의 변화, 문화, 유행 이런 것들을 창출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간다.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보는 기능이 바로 형성설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광고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 4개의 주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광고의 4대 주역을 이제 학습을 하겠는데요. 이 광고의 주체에는 크게 광고주, 광고회사, 매체,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여기 이 협력업체를 빼고 대신 소비자를 넣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고를 제작을 하고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이게 집행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협력업체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기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를 빼고 이제 협력업체를 넣어서 이제 광고의 4대 주체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광고주부터 보겠습니다. 광고주. 실제적으로 이제 광고를 행하는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광고 예산을 이제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회사에 컨택을 해서 광고를 제작하고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이제 집행하는 것을 의뢰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광고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의뢰인,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고객이에요. 이 광고주는 이 광고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러한 광고주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광고주 하면 어떤 광고주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광고주의 종류. 바로 기업, 회사죠. 그러니까 이제 제품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제조회사나 아니면은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도매점, 소매점, 이런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떠올리실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광고주의 유형입니다. 그런데 보통 광고주 하면 우리는 이제 기업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렇게 회사만 광고주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도 광고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 광고를 낼 수가 있어요. 이런 의견 광고의 경우 바로 이제 개인이 광고주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정치 광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 때 날 뽑아달라 이런 정치 광고를 한다면 그때는 또 이제 개인이 광고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도 광고주가 될 수 있고요. 이외에도 뭐 정부라던가 학교, 교회 이런 비영리 법인도 광고주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직, 단체도 광고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동호회라던가 시민운동 단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광고주가 될 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체인 광고 회사를 보겠습니다. 이 광고 회사는 우리가 금방 살펴본 이 광고주를 대신해서 광고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고주가 이 광고를 의뢰를 하면 일단 이 광고를 이제 제작을 하죠. 그리고 뭐 TV, 라디오 이런 매체의 시간과 지면을 이걸 이제 확보해서 이 매체를 통해서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하는 광고 조성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광고 회사와 관련해서 이제 3가지를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명칭 변화입니다. 이 광고 회사를 예전에는 광고 대리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광고 대행사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광고 회사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광고 대행사란 말도 여전히 지금 쓰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광고 회사는요, 그룹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룹화가 되냐면 보통 이제 인수, 합
합병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의 그룹 안에 여러 개의 광고 회사가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광고 그룹에는 이제 영국의 WPP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광고회사 오길벤 매더라던가 또는 영앤 루비컴, 제이월트 톰슨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옴니콤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DDB 월드와이드라던가 TBWA, BBDO 이런 광고회사들이 이 그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는 퍼블리시스 광고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첸사치, 네오버넷 이런 광고회사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 옴니콤 그룹 말고도 또 인터퍼블이라는 그런 광고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맥켄 에릭슨, 유니버설 맥켄 이런 광고회사들이 속해 있죠. 그리고 이 광고회사와 관련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인하우스 에이전시입니다. 인하우스 에이전시. 이걸 이제 번역하면 계열 광고회사 또는 이제 계열 광고 대행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뭐 삼성이면 삼성, LG면 LG 이런 식으로 특정 회사에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그 회사의 광고를 이렇게 담당하는 광고 회사를 일컫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렇게 큰 광고 회사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인하우스 에이전시입니다. 이 계열 광고 회사는 우리나라 초창기 광고 산업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인하우스 에이전시의 장단점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이 인하우스 에이전시의 장점으로는 뭐니 해도 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회사가 속해 있는 그 회사, 그리고 이제 계열사들을 다 이제 광고주로 유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독립광고회사 이런 데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마케팅 또는 광고와 관련해서 정보 보안 유지가 굉장히 용이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 광고회사나 위에 그 모회사나 다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외부로 이제 유출되는 것을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이 광고주하고 광고회사 사이에 이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니까 광고주가 정보를 잘 줘요. 그리고 보다 자세한 정보, 풍부한 정보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또 이 광고주의 협력, 협조 이런 것들도 아주 잘 광고회사가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독립광고회사 이런 데에 비해서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광고주의 직접적인 지배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회사가 같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타성에 적기가 쉽습니다. 좀 이렇게 경쟁이 없이 이렇게 광고주를 유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리에이티브 능력이라던가 신선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저하되고 타성에 젖을 그런 우려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은 여러분들 삼성은 어떤 인하우스 에이전시를 갖고 있나요? 삼성. 바로 제일기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무슨 광고회사를 갖고 있나요? 네, 바로 대웅기획을 갖고 있죠. 자, 세 번째 주체로 이제는 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체라는 것은 이 광고주하고 소비자 이 중간에 위치를 하면서 광고주의 광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도구, 매개체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체를 운영하는 회사를 매체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체사는 이 광고가 나갈 이 매체의 시간과 지면을 유료 형태로 이 광고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죠. 이러한 광고 매체의 유형으로는 크게 세 가지, 즉 인쇄 매체, 방송 매체, 뉴미디어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인쇄 매체는 광고주의 광고를 이렇게 종이에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기타 수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매개체, 도구를 얘기합니다. 사례로는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사례로는 네, 뭐 팜플렛이나 포스터, 카탈로그,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초기의 광고 매체는 보통 이제 주로 이 인쇄 매체였었습니다. 자, 그다음 방송 매체를 설명하겠습니다. 저 방송 매체는 다른 말로 이걸 전파 매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파 매체는 광고주의 광고를 전파, 그러니까 뭐 공중파라던가
위성신호 이런 걸 이용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이러한 전파 매체의 사례로는 바로 TV, 라디오 등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거치면서 이런 TV나 라디오는 그 보급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송 매체는 인쇄 매체를 제치고 주요 광고 매체로 이렇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 매체는 일단 시각적인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을 뿐더러 청각적인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었고, 특히 TV 같은 경우에는 역동적인 영상까지도 소비자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광고 효과를 유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뉴미디어입니다. 뉴미디어, 단어 의미 그대로 새로운 전달 매체입니다. 사례로는 모바일, 인터넷 이런 매체들을 들 수가 있죠. 이런 매체들은 일단 위에 있는 이런 매체에 비해서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소비자하고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고, 또 이제 세분화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주요 광고 매체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오늘날에는 이러한 뉴미디어가 굉장히 급증해가지고 광고 매체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체, 협력업체를 배우겠습니다. 협력업체는 우리가 아까 살펴본 이 광고회사가 광고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이 협력업체의 유형에는 녹음실이라던가 컨설팅 회사, 모델 에이전시, 리서치 회사, 이벤트 회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장점으로는 크게 네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이러한 협력업체들은 광고회사에게 특정 분야에 이렇게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사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서치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벤트 회사에는 행사 부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러한 그 전문적인 서비스를 광고회사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이제 객관적인 그런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광고회사에게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좀 신선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다는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광고에 함몰되지 않고 광고하고 좀 떨어져가지고 새로운 그리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업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지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광고회사가 그 회사 내부에 광고 모델도 다 따로 확보하고 있고 또 그리고 조사 요원 그리고 행사 요원 홍보인 이런 사람들 더 확보하고 있으면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필요한 시점에 이런 협력업체에 딱 컨택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인력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제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를 이용하면은 이제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지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고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을 했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를 배웠죠. 일단 광고의 개념, 광고와 유사한 개념, 그리고 광고의 기능, 광고의 4대 주역을 배웠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일단 광고의 개념에서는 광고라는 것은 명시된 광고주가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용역,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이런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유료의 상업적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와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는 선전, 퍼블리시티, 홍보, 인적 판매를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의 기능에 가서는 광고의 대표적인 그 역할, 즉 마케팅 기능부터 해가지고 사회 문화적 기능까지 4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의 4대 주역, 여기에서는 광고 산업을 이끌어가는 4개의 주체를 배웠습니다. 바로 이제 광고주부터 해가지고 협력업체까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보는 목적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 그 배운 내용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시나
이걸 점검할 목적으로 퀴즈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퀴즈를 보는 거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퀴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인쇄 광고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 인쇄 광고를 보시고 그 광고 종류를 한번 맞춰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런 광고를 집행을 했어요. 카피가 이름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에서는 헤드라인이 얼굴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본편 광고에서는 LG로 바뀝니다. 이런 헤드라인이 제시되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광고주를 분명하게 명시를 했죠. LG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중요한 내용을 감춰서 소비자의 궁금증을 유발한 뒤에 점차 본 모습을 드러내는 광고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티저 광고라고 부르죠?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고와 아주 유사한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자사의 제품이나 브랜드, 용역, 서비스,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뉴스화합니다. 그러니까 보도 자료로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각 방송국, 잡지사, 신문사 이런 언론에 알려가지고 기사화시키는 활동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네, 퍼블리시티, 그러니까 언론 홍보, 기사 홍보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퀴즈입니다. 선전분석연구소는 1939년에 선전의 기술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면서 선전기법 7개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광고를 보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7개의 기법 중에서 어떤 기법에 해당을 하는지 한번 맞춰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화면 한쪽에 배너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우스를 댔더니 다음 광고가 나왔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세상, 반복되는 삶,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위한 힐링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힐링은 정말 심플해요. 잠깐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가장 가치 있는 걸 선물하죠. 그게 바로 라메르예요. 그 탄생이 워낙 특별한 것 같아요. 라메르를 만든 슈거 박사가 12년 동안 수천 번의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그 원료가 모든 라메르 제품에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최초의 성분, 제조 방식,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는 게 처음 그 라메르를 써봤던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좋다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어려운 공정으로 귀하게 만들고 써보면 또 역시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기 때문에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피부가 새로워지는 느낌은 라메르만 줄 수 있죠. 라메르, 나를 위한 최고의 힐링. The ultimate luxury, healing from La Mer.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제3자를 내세웁니다. 즉 배우라던가 감독, 디자이너 이런 대리인을 내세워가지고 지금 이 라메르 화장품에 대해서 이렇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리인이 나섰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의도 굉장히 잘 끌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화장품을 15년 동안 써봤는데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이제 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이러한 선전 기법을 뭐라고 부르나요? 네, 증언이죠. 자, 그 다음에 광고의 4대 기능을 우리가 오늘 학습을 했어요. 사회문화적 기능, 경제적 기능, 그리고 대표적인 2대 기능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건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마케팅 기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기능입니다. 자, 이제는 다음 강의 안내입니다. 이제 다음 주차에는 광고와 마케팅에 대해서 배웁니다.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현대 마케팅의 모습, 그리고 STP 전략, 그리고 IMC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로징 메시지를 얘기하면서 이번 수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한 사람의 사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누구인 것 같나요? 이 광고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현대 광고의 아버지다
라고 일컬어지는 데이비드 오길비입니다. 오길비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은 공기와 물과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이 수업은 광고 수업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말을 짐작하시겠죠?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광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스개 같은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그만큼 광고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흔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과 아주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무수한 광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여기 TV를 이렇게 틀어도 이렇게 광고들이 막 흘러나오죠. 그리고 핸드폰을 봐도 막 문자 광고들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특히 이제 메일함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스팸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광고는 정말로 이렇게 공기나 물처럼 우리 삶 속에서 아주 흔하면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반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굉장히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 광고에 대해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자세하게 학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